아트페어는 나흘 정도 되는 기간 동안 100여 개의 갤러리가 모여서 작품을 선보이고 또 판매하는 행사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작년에 프리즈 아트페어가 처음 진행이 되면서 아트페어라는 것에 대한 관심도가 매우 높아졌는데요. 아트페어의 역사는 사실 짧은 편입니다. 50년이 조금 넘었어요. 수천 년 된 미술사에 비하면 정말 짧은 역사를 지닌 행사고, 미술 시장이 만들어지고 나서도 70년이 지나서야 아트페어가 생겼습니다. 통상적으로 미술 시장의 시작을 1890년으로 봐요. 물론 학자마다 조금씩 다르게 보는 시각도 있긴 한데요. 반 고흐가 떠난 해가 1890년입니다. 그렇다 보니 미술 시장이 활성화된 후에 반 고흐가 떠났더라면 하면서 1890년이 자주 언급되곤 하는데요. 이 이전까지는 미술 작품을 감상하고 또 구매할 수 있는 루트가 매우 제한적이었습니다. 첫 번째 이유로는 교통도 지금만큼 편하지 않았고요. 전시를 선보일 수 있는 인프라도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관객은 작품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았고, 작가는 작품을 걸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았죠. 둘째로는 소통이 제한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미술 시장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소통 수단이 이메일인데, 인터넷이 없던 시절에는 지금처럼 시장이 활성화되기는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1950년대 접어들면서 상황이 달라지게 됩니다. 산업화의 여파로 부를 쌓은 자산가들이 등장하게 됐고요. 대중들의 미술에 대한 욕구도 점점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갤러리나 미술품 거래 업자, 딜러들이 많아지게 됐죠. 1950년대 후반부터는 경매회사에서 미술품을 거래하기 시작했고요. 1960년대 후반부터 아트페어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1967년 독일에서 진행된 아트마켓 쾰른, 오늘날에는 아트 쾰른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행사가 최초의 아트페어로 불립니다. 물론 이 이전에도 미술품을 전시하는 박람회는 있었고요. 전시를 하면서 작품을 판매하는 형태도 있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아트 쾰른이 오늘날의 아트페어와 가장 비슷한 형태예요. 입점하려는 화랑한테 일정 비용을 받기도 했고요. 보도자료에 담겨있는 메시지도 오늘날 아트페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18개의 갤러리로 소박하게 시작하긴 했지만 그 흐름이 오늘날까지 꾸준하게 이어지면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아트페어의 명맥을 유지하고 있죠. 아트 쾰른 이후에 수많은 아트페어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요. 그 중에는 오늘날 3대 아트페어라 불리는 페어들도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트바젤입니다. 1970년에 시작해서 3대 페어 중에 가장 오래됐고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해요. 초대형 갤러리를 일컫는 메가 갤러리들이 다수 참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선보이는 작품도 중견 이상의 작가들 작품이 많아요. 아트바젤은 프랜차이즈화에도 성공해서 전 세계 곳곳에서 1년 내내 진행이 되곤 하는데요. 아트바젤의 1년 매출이 대형 경매 회사의 1년치 매출과 맞먹는다고 해요. 약 2조에서 3조 원 정도 됩니다. 또 아트바젤은 작은 아트페어들을 흡수 합병하는 식으로 규모를 키운 것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일례로 홍콩의 아트바젤이 진출했을 때 홍콩의 기존 대표 아트페어였던 아트 홍콩을 흡수 합병하면서 아트바젤 홍콩으로 시작을 했죠. 이런 방법으로 아트바젤은 세계에서 가장 큰 아트페어가 되었고요. 오늘날에도 그 명맥을 유지하면서 메가 갤러리들을 선별해 아트페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꼽혔었던 것이 프랑스의 피악입니다. 1974년에 시작을 했고요. 예술의 도시 파리에서 진행되는 만큼 페어가 진행되는 기간에는 루브르 미술관, 오르쉐 미술관, 퐁피두 센터 등 프랑스 대표 미술관에서 각종 행사를 진행하곤 했어요. 피악은 파리 예술 행사의 성지인 그랑팔레에서 매년 10월에 진행이 됐었는데요. 작년에 그 자리를 빼앗겼습니다. 아트바젤이 일주일 사용료로 1060만 유로, 한화 약 140억 원을 제시했기 때문이죠. 기존 시세보다 훨씬 더 비싼 가격인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프랑스 사람들은 당연히 그랑팔레가 피악과 함께 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트바젤은 스위스에서 시작된 페어였고 피악은 프랑스에서 계속 진행해왔던 페어였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랑팔레는 아트바젤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아트바젤 파리 플러스라는 이름으로 아트페어가 진행이 됐고요. 그래서 피악은 47년 동안 10월에 진행해오던 역사를 뒤로하고 11월에 그랑팔레를 이용하게 됐습니다. 기존에 피악에 참여하던 메가 갤러리들은 피악이 아닌 아트바젤에서 작품을 선보이게 되었죠. 아트바젤이 홍콩에 처음 진출했을 때 홍콩의 대표 아트페어를 흡수했던 것보다도 더 과격한 방식이었어요.
마지막으로 3대 아트페어로 손꼽히는 건 프리즈입니다. 2003년에 시작해서 조금은 늦게 시작한 아트페어이긴 하지만 젊은 감성으로 빠르게 라이징했죠. 프리즈 아트페어는 1991년 영국에서 발간한 현대미술 월간지인 프리즈 매거진에서 창설했습니다. 프리즈 매거진은 지금도 현대미술 매체 중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곳인데요. 아트페어를 시작한 후에는 프리즈 위크, 프리즈 마스터스라는 잡지도 창간하면서 현대미술뿐만 아니라 미술 시장에서 거래되는 다양한 작품을 소개하고 있어요. 프리즈도 아트바젤과 마찬가지로 메가 갤러리가 다수 참여하는 아트페어이고요. 프랜차이즈화에 성공해서 작년에 한국에 진출한 페어이기도 합니다. 작년 매출이 공식적으로 공개되진 않았지만 아마 6천억에서 6,500억가량 될 거라고 추정이 돼요. 프리즈의 한국 진출 덕분에 해외 갤러리 관계자들이 한국으로 들어오는 일이 많아졌고요. 그러면서 해외 메가 갤러리들이 한국에 분점을 내는 케이스도 대단히 많아졌습니다. 이렇게 해외 시장에서 한국 미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한국 미술 시장이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워지기도 했습니다. 2000년 기준 전 세계 아트페어는 60여 개였다고 하는데요. 2019년에 접어들면서 300개가 넘어가게 됩니다. 아마 지금은 훨씬 더 많아졌을 텐데요. 전 세계적으로 하루에 1개꼴로 아트페어가 열리는 상황이 생기면서 fatigue라는 단어도 생겼습니다. 피로함을 뜻하는 fatigue와의 합성어죠. 너무 많은 아트페어에 참여하거나 혹은 아트페어의 소식을 접하게 되면서 초래되는 실존적 피로 상태를 일컫는 말인데요. 실제로 3대 아트페어는 거의 1년 내내 열립니다. 2월엔 LA 프리즈, 3월엔 홍콩 바젤, 5월엔 뉴욕 프리즈, 6월엔 스위스 바젤, 9월엔 서울 프리즈, 10월엔 런던 프리즈, 11월엔 프랑스 피악, 12월엔 마이애미 비치 바젤. 한편으로는 이 fatigue라는 단어가 아트페어의 부정적인 모습을 보여줄 때 사용되기도 합니다. 아트페어에서는 미술 시장의 어두운 이면, 부정적인 모습이 드러나는 곳이기 때문이죠. 아트페어는 미술 시장의 피라미드 구조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작품을 보러 오는 컬렉터도, 작품을 선보이는 갤러리도, 거래 대상인 예술가의 작품도 모두 이 피라미드 구조 아래 차별당하는 대상이 되죠. 첫째로 컬렉터, 작품을 사러 온 사람이기 때문에 차별당할 게 있을까 싶지만 미술계에는 컬렉터에 대한 명확한 구분 기준이 있습니다. 가장 그 우위에 있는 건 단순히 돈만 많은 컬렉터는 아니고요. 예술에 대한 애정과 후원의 의사가 있는 컬렉터입니다. 그래서 좋은 컬렉터가 되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하다고도 이야기를 하죠. 작가의 작품 세계를 이해하고 공부하고 또 지지할 수 있는 컬렉터가 가장 우위에 있습니다. 그 아래에는 돈만 많은 컬렉터가 있고요. 또 그 아래에는 투기꾼, 가장 바닥에는 그냥 작품을 보러 온 사람이 있어요. 이들에 대한 차별은 명확히 존재하고 여실히 느껴집니다. VIP룸을 따로 만들거나 부유한 고객을 접대하는 프라이빗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좋은 작품을 선점할 기회를 주는 등 다양하죠. 이렇게 보면 언뜻 갤러리가 갑질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갤러리도 아트페어장 안에서는 차별당하는 존재이기도 해요. 아트페어에 참여하는 갤러리 사이, 메가 갤러리와 중소 갤러리 간의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차별하는 건 주최사죠. 일례로 아트바젤 같은 초대형 아트페어는 매년 숙고 끝에 참여 갤러리를 확정 짓는데요. 이전에 참여했던 이력이 있더라도 이번엔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왜 못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은 해주지 않죠. 사실 갤러리에게는 이러한 대형 페어의 참여 여부는 매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그리고 참여 여부가 페어 주최사에 달린 이상 갤러리는 철저한 을이 되는 순간이 분명히 존재하죠. 마지막으로는 예술가입니다. 아트페어에서 볼 수 있는 피라미드 구조는 예술가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돼요. 대형 아트페어에는 대부분 엄선된 훌륭한 작품들이 선보여지기 마련이지만 훌륭한 작품 위에는 팔릴 만한 상업적인 작품이 있고요. 그 위에는 믿는 구석이 있는 작가들의 작품이 있습니다. 믿는 구석이 있다는 건 이미 판매가 약속된 작품들이 있다는 걸 의미해요. 아트페어에서 선보여지는 많은 작품은 이미 갤러리가 기존 고객에게 구매 의사를 확정한 작품인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모든 작품이 다 판매가 완료된 건 아닙니다. 현장에서 거래되는 작품도 분명히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트페어에 참여했다 하더라도 단 한 점의 작품도 팔지 못하고 가는 작가들도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작가 입장에서는 아트페어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한 줄의 경력이 되기 때문에 참여하곤 하는데요. 하지만 짧게 진행되는 아트페어의 특성상 완벽한 전시 공간을 갖추기는 쉽지 않고 갤러리에서 한 명의 작가만 선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예술가의 입장에서는 작품을 내놓기에 많은 부담이 있기도 합니다. 또 아예 아트페어에 참여하지도 못하는 작가들이 느낄 박탈감은 훨씬 더 클 거고요. 이렇게 아트페어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들이 생겨나는 상황 속에 새로운 시도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1993년 시작된 아웃사이더 아트페어인데요. 기존 아트페어에서 선보여지는 작품은 미술대학 학사나 석사까지 한 예술가들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다 보니 전통적인 루트를 밟지 않은 작가들은 미술시장에 진출하기가 매우 어려웠어요. 아트페어에 발을 들이는 건 더더욱 어려웠고요. 그렇게 독학으로 공부한 무명 예술가들의 작품을 전시하고 판매하는 아웃사이더 아트페어가 생겼습니다. 미술시장에서 볼 수 있는 제도화된 작품들이 아닌 날것의 시도들을 볼 수 있어서 주목받았죠. 오늘날에도 아웃사이더 아트페어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고요. 펜을 자처하는 예술가도 나왔습니다. 카오스, 마우리치오 카텔란, 신디 셔먼, 키키 스미스 같은 작가들이 즐겨 찾는 페어로 자리매김했죠. 또 다른 케이스도 있습니다. 뉴욕 최대 아트페어라고 불리는 아모리쇼인데요. 아모리쇼는 1913년에 미국에서 최초로 열린 현대미술 전시의 제목을 오마주한 아트페어입니다. 아모리쇼 역시 다른 아트페어들에서 볼 수 있는 불편한 순간들이 존재했는데요. 시카고의 페트론 갤러리는 의도적으로 아모리쇼에 참여하지 않고 로어 이스트사이드에 공간을 임대해 뉴욕에서 한 번도 전시를 열어본 적 없는 예술가 2명의 팝업 전시를 열었습니다. 갤러리 창립자인 엠마뉴엘 아그릴라는 아트페어 참여 예산의 3분의 1만 있어도 팝업 전시를 열 수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이 전시의 가치를 강조했죠. 유명한 페어에 참여해서 갤러리의 명성을 유지하고 작품을 파는 것보다 기존에 주목받지 못했던 예술가들을 조명하고 그들의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는 데 더 큰 가치를 두었던 건데요. 많은 이들이 이 전시의 의도에 공감했고 전시에 선보여진 작품 절반 이상이 판매가 되었습니다. 아트페어의 불편한 순간들에 저항하는 새로운 시도들이 이어지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대형 아트페어들은 꾸준히 개최되고 성황리에 진행되곤 합니다. 아트페어가 단순히 작품을 파는 행사가 아닌 여러 가지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첫째로 아트페어는 사교 장소 역할을 합니다. 갤러리스트, 큐레이터, 언론, 컬렉터 등 미술계 다양한 사람들이 네트워킹하는 장소죠. 그래서 아트페어가 열리는 공간은 소란스럽고 정신없기도 해요. 작품을 깊게 감상하기는 어려운 환경인데요. 하지만 상관없습니다. 작품은 페어가 시작되기 전 이미 팔리는 경우가 많고 중요한 건 아트피플들이 빠르게 소식을 주고받고 작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순간이기 때문이죠. 또 아트페어가 잘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다양한 갤러리의 작품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갤러리는 대부분 서로 밀집해서 자리 잡곤 하지만 하루 만에 그 갤러리들을 모두 다 돌아보기는 힘듭니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한남, 삼청, 청담에 각각 떨어져서 밀집해 있고요. 하지만 아트페어에서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초보 컬렉터의 경우에는 본인의 모호했던 취향을 이 아트페어 현장에서 하루 이틀 만에 구체화해서 돌아갈 수 있기도 하고요. 물론 취향을 구체화하는 비용으로 내는 티켓 값이 너무 비싸긴 해요. 셋째로 아트페어가 계속 흥행하는 이유는 아트페어 외에도 다양한 부대 행사가 진행되는 덕분입니다. 이제는 강연이나 토크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게 너무 흔해졌고요. 신진 작가 발굴을 위한 프로그램을 신설하는 등 다양한 시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술시장에서 상대적으로 거래량이 적은 영상이나 사진 작업을 위한 전시를 기획하거나 소장이 불가능한 대형 설치 작품이나 조각 작품을 선보이기도 하고요. 무엇보다 돈이 우선시되는 아트페어 현장에서 감동 없는 작품 감상으로 지친 미술 애호가들의 갈증을 풀어주는 시도라고 볼 수 있죠. 한편으로는 기존에 진행해오던 아트페어의 방식이 아닌 완전히 새로운 방식을 고민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50년 남짓한 아트페어의 역사에 또 어떤 변화들이 생겨나게 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아트페어의 명과 아멘 또 어떤 것들이 있나요?